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군 귀순 당시 JSA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총상을 입고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이 북한 병사가 어떤 경로로 탈출을 했고 또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물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병사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차 수술이 끝났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충격적인 소견이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김조한 정치안보 전문기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원래 11시에 10시 반쯤에 네. 공개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유엔사에서 사실 유엔사령부는 한국군 공보장교가 실제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었는데 당초 지금 조금 전에 전해온 거면 당초 분량이 한 26초 정도만 공개하겠다라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것이 이제 굉장히 오해 살 소지도 있고 그래서 아마 내부 경론을 거쳐서 아마 이 공개 여부는 브룩스 사령관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량을 공개하는데 좀 시간이 늦어져서 그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오후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워낙 관심들이 많으니까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군요. 사실 그 JSA라는 곳이 24시간 CCTV 녹화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발생이 13일 오후 3시 16분부터 그 구출을 할 때까지 3시 56분 그 정도만 해도 30여 분 이상 분량이거든요. 예. 뭐 이런 부분만 공개를 해도 오해 소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아마 유엔 사령부 내부에서 어떤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추론이 가능한데 이런 이유 등을 검토를 했는지 어쨌든 당초 26초에다가 좀 분량을 늘리는 지금 국방부 기자실에 또 오전에 있다가 왔는데 외신 기자들까지 해서 굉장히 이게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사님,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CCTV가 공개되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차량이 간부용 승용차 찝차인지 아니면 보급형 나용차 찝차인지. 그러니까 간부용 찝차라면 이게 텐트가 뒤에 와서도 꼭 껴야 되는데 보급형 찝차는 뒤가 또 이렇게 직각으로 꼭 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부형 그 승용차의 운전자였다면 또 많은 비밀을 알 수 있고 또 보급형 운전자였다면 그 비밀은 좀 좁지만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떤 신분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간부형 찝차 이상 모는 사람들 판문점 대표부의 그 군인들은 또 권총을 휴대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왜 권총을 안 차섰는지 그런 모든 모습들을 또 군복 모양만 봐도 북한은 저 친구가 그 판문점 대표부 소속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거의 유력하게 판문점 대표부 군인으로 보입니다만 저기 들어왔다는 자체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CCTV 공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갔습니다만 오늘 사실은 영상이 공개되면 영상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 영상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한 그래픽을 통해서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일단 3명의 북한군 병사가 긴급히 뛰어가고 나서 이 차량이 멈춰섰고요. 그리고 뒤에서 약 40여 발의 총격이 있었습니다. 4명이 추격을 했죠. 그리고 우리 측으로 넘어왔습니다만 결국 발견을 한 것은 열상 탐지 장비로 TOD로 발견을 했고 판문 자유의 집 뒤편으로 옮겨서 일단 안전하게 이송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총격을 했다면은 어떤 총을 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파악이 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가 그래픽 이전에 그 북측 실제 JSA 판문점 공동경보국을 가보면 화면에 저희가 좌측 상단에 그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북한군 통문이라 그러는데 그 뒤에 한 2km의 그 북한군 군사분 비무장지대가 있죠. 그걸 통과를 해서 쭉 올라가면 개성 시내가 나오고 지금 안 박사님 말씀하셨는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송악산이 나오는데 그 일대 이제 판문점 대표부 사령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주도로입니다. 그 판문점으로 접근하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합참이라든가 어떤 군사정전이 발표 내용을 보면은
그 판문각에 근무하던 그러니까 JSA 공동경비구역에 근무하던 북한군 초병들이 뛰어갔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차가 거기 접근할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거든요. 그거는 역시 거기를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신분을 갖춘 병사였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병사들이 3명의 병사들이 초소에서 뛰어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뭔가 이상 상황을 감지했다는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에서 어떤 무선이나 그렇죠. 지금 하나의 어떤 이탈자가 생겼으니까 잡아라. 그렇죠. 어떤 하라라는 지령을 내리고 급작스럽게 뛰어나왔다. 이 급작스럽게 뛰어난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이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건 우리가 화면상에 지금 보이시만 남유엔군이라든가 저렇게 이 기립 자세로 24시간 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 평소에는 저렇게 안 서 있어요? 평소에는 거기 양측의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서 그 곳곳에 초소가 있는데 초소 안에서만 근무를 하게 돼 있고요. 근무하게 돼 있고 저런 경우는 이제 북측에서도 역시 판문각으로 관광객이 오거나 주요 인사가 옵니다. 우리도 역시 가죠. 지금 저런 상황에서만 지금 화면의 상에 저런 근무 형태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오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북한군 병사 3명이 뛰어나오니까 뛰어나온 자기들 내부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을 했고 이른바 비상사태가 벌어졌고 마침 그 순간에 그 병사가 그 차가 빠져서 거기서 군사분계선에서 뛰었고 총을 그 병사를 향해서 발사를 했고 몇몇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피탄이 됐다. 이것 자체가 이제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곳이 그 군용캐 지프가 달려서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포장이 돼 있고 잘 정비가 된 도로입니까? 그러니까 그 판문각 뒤까지는 이제 승용차가 들어오죠. 근데 이 친구가 그 넘으려고 했던 데까지는 거기도 물론 승용차는 들어올 수 있지만 거의 안 들어오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게 턱이 있는 걸 배수로가 있는 걸 모르고 이제 넘어오려다가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승용차가 그 판문점 대표부에 승용차가 한 5-6대가 있습니다. 대표가 타는 이제 제899 군부대라고 하는데 그 대표인데 완스타입니다. 사단장급인데 이것은 이제 총정치국 직속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정치부장, 보위부장, 참모장 해서 한 5-6대 승용차가 있으니까 이제 대표는 벤츠를 타니까 이 친구가 뭐 벤츠를 가져온 건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그 나머지 4-5명의 찝차를 타는 간부의 운전병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보급물자를 싣고 와서 부려주고 또는 우편물이나 이런 통신물을 갖다 부려주고 돌아가는 운전병인지는 이제 조금 군복이나 이런 걸 보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아니었던 걸 보면 운전병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지만 또 거기는 이제 다 판문점에 근무하는 애들은 출신 성분이 좋아서 10명 치고 절반은 평양시에서 온 애들입니다. 아하. 인민무력성, 총정치국, 당중앙위원회 간부 자식들이 거기다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은 뭐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많겠지만 북한군엔 운전병이 아니면 거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이 고위 간부 자녀들은 또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남이 끌고 온 간부차가 와서 운전병이 쉬는 새 여기 안에 있던 경무원이 탈출을 결심하고 그 차를 몰고 오다가 또 빠졌을 가능성도 하나는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 친구가 빨리 깨어나든지 우리가 화면을 봐야만 신분이 확인되지 현재로서는 신분 확인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안 박사님께서 차량 화면을 봐야지만 차량 형태를 알 수 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까? 그 연장서사에서 그 군 소식통의 전원에 따르면요. 그 이제 우리가 24시간 저 지역을 관측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차가 그 배수로에 바퀴가 빠진 그 지점에 비슷한 유형의 그 북한 군용 찝차가 과거에도 많이 왔었다. 그렇다면은 지금 판문점 대표부의 그 찝차가 승용차가 5대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1명 고위층의 운전병.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도 나름대로 정군주요지휘관 같은 걸 해요. 그런데 거기 지금 그 외곽에 북한군 2군단이 있고 북한은 그 뒤에 이제 4개 기동군단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그 중간 개성쯤에서 이른바 최전방 주요 지휘관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설령 하급 전사라고 하지만 해도 이 실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은 저기 우리 판문점 화면에 나옵니다. 북한군 병사들이 저기는 경무부대라고 하는데 병사들이 아닙니다. 전부 장교들이지. 그래서
호칭을 경무관이라고 부르거든요. 북한 측에서는.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는 이제 실제 JSA 그 유엔사 경비대대 병사들이 군 생활을 미 유엔사에 배속이 되는 형태를 다시 설명드리면 카투사로 자녀가면 미군 소속에 배속이 되듯이 저 한국군 유엔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2004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경비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는 형태인데 지금 저희 뭐 한국군 장교도 보이지만은 우리는 주로 이제 병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북한군 경무관들은 100%가 장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저쪽에서 우리 그 축으로 북한 병사 넘어왔을 때 북한군이 소총 AK 소총도 쐈고요. 권총도 쐈고 40여 발을 쐈는데 왜 우리는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논란이 좀 있는데 전문 기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 부분은 역설적으로 그 한국군의 통제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배속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기 유엔군 사령부 관할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포 명령이나 결정은 유엔군이 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대대장이 2명이 있습니다. 한국군 중령 대대장이 1명이 있고요. 그 옆에 캠프 보니파스라고 미군 부대가 있는데 거기 대대장 미군 대대장이 있는데 경비 관리는 한국군 대대장이 하고요. 무력 사용 수행 그러니까 교정 결정 권한은 미군 대대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미군 대대장은 미군 신분이 아니라 역시 유엔사 신분이기 때문에 저기를 사실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복잡한 우리 안보 현실을 우리가 휴전 무렵에 정전협정을 맺을 당시에 그런 안보 현실이 그대로 반영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경우에 뭐 간단하게 더 설명하셨으니까 더 해주시죠. 그 안에 유엔군과 북한군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군사분계선을 가로서 당시 완충지대로 북측, 남측 비문장지대 2km씩을 해놓고 임의의 군사분계선이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죠. 그 가운데 숨통을 열어놓은 것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임의의 가로 세로 300m의 원형 공간을 설치를 해놓고 남과 북이 거길 통로를 열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데 지금 왜 우리는 유엔군이고 북한군은 북한군이라면 역설적으로 1953년 정전협정 맺을 때 대한민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아니었죠. 물론 예. 그래서 1994년 5월에 북한이 대한민국은 정전협정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빠져라. 그래서 군사정전이나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군 병사의 지금 상황이요. 좋지 않다고 합니다. 2차 수술이 진행이 됐는데 총상으로 파열된 소장에서 이게 수십 마리의 기생충 또 옥수수 등 음식물 분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이국종 아주대병원 수술을 집도한 아주대병원 센터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생충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기생충들이 이렇게 파열된 장 부위를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기어 나오는 습성이 있고 뿐만 아니라 장이 파열이 되면 거기서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생충들이 그걸 이제 빨아먹고 그 지점을 공격을 해서 그쪽으로 장을 천공시키면서 뚫고 나온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앞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기생충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들을 빨리 이제 뭐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이게 기생충 약은 먹는 약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먹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을 먹을 수 없는 상태라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총상 입은 데 피 나고 이런 데 기생충이 공격을 하니까 천공이 나면 정말 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 기생충이 나왔다. 북한군 병사의 영양 상태가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부대는 뭐 오래전부터 기생충이 만연돼 있는데 저 친구가 이제 판문점 대표부 소속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생충이 나왔다는 건 저희들도 이제 그 같은 민경 소속이지만 그 하얀 알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을 죽이는 알이 나왔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일본 내어 뭐 예방 주사도 맞았고 나름대로 좀 특수한 대우를 해주는데 지금 저 친구한테서 저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기생충 약도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에
보건 사정이 대단히 그 열악하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특수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그걸 먹었지만 약을 먹었지만 일반 보병 부대는 볏짚물을 이제 끓여가지고 예. 볏짚물을 끓이면 거의 뭐 시커먼 물이 나오는데 예. 그걸 한 사발씩 먹게 했습니다. 기생충을 죽이려고. 볏짚물을 먹고. 네, 근데 그게 대단히 고통스러운데 결국 저 친구도 요즘은 그 특수한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생충 약을 못 주고 볏짚물만 먹었기 때문에 예. 기생충이 몸에 많이 남아 있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소장에 먹다 남은 이제 음식물이 남아 있는데 옥수수밖에 없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옥수수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옥수수를 그 쌀로 깨서 잎쌀과 함께 공급하는데 그것도 이제 특수부대만 그렇고 일반 부대는 뭐 거의 옥수수만 보급하는 경우가 많고 이 친구가 운전병이면 북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뭐 뇌물 뭐 이런데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먹고 어느 정도 챙기는데 저 친구가 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옥수수가 통각내가 나왔다는 것은 요즘 그 식사 질이나 이런 면에서 대단히 열악하고 배가 고프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뭐 키가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판문점 대표부의 170 한 2, 3 정도 돼. 예, 170이라고 하면 170. 그 정도면 바로 170이 돼야 그 판문점 대표부의 민경 4개 중대에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는 다른 민경이나 보병은 뭐 그보다 훨씬 적고 그래서 키가 그 정도 되니까 저기 특수한 부대에 배치가 됐겠습니다만은 거의 요즘은 이제 통각내를 먹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식량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특수한 부대도 특수하게 대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군에서 이 종전위원회, 저 판문점 대표부하고 조종사하고 잠수함 이 3개 부대가 겨울에도 사과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 친구 배에서 옥수수가 나왔다는 건 이전 사과를 배불리는커녕 아마 구경하기도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김재환 기자, 지금 뭐 그런 상황만 가지고 왜 넘어왔을까? 배가 고파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누가 넘어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그곳을 통해서 넘어왔을까라는 건데 현재까지는 어떤 과정들이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제가 뭐 사상성이 뛰어난 북한 병사라고 해도 그 우리가 판문점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형태에서 대한민국이 자기들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나았다라는 거를 잘 알죠. 그래서 사실 그 또래에 탈북했던 젊은 친구들 얘기를 보면은 가장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 20대라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념을 떠나 그런 자유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보고 싶은 긍정이 탈북의 주요 요인이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탈북 인사는 부모님들이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는 네 꿈을 못 펴니까 탈북을 해서 부모 걱정하지 말고 대한민국 가라 이렇게 해서 탈북했던 인사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요인이 크고 뭐 직접적인 요인은 어떤 저기 좀 특권 의식을 가진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고픔 과거에는 이제 배고픔 때문에 많이들 탈북을 했던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다른 경우 아무래도 그 안찬일 박사님 1979년도 역시 이 민경부대 근무하다가 군사분계선에서 탈북하셨던 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정을 많이 이해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김재환 기자 얘기 중에 지금 북한의 부모 세대가 자식에게 차라리 탈북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한 정치안보 전문기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